빗속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바로 고쳐줄게요. 10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차 안에 있던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간 자동차 회사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정비사도 30분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반지. 회장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건넨 갑오였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8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서정호는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독일 투자사와의 계약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거래였습니다. 창밖으로 산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두렁, 낡은 창고, 허름한 집들. 서정호는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떠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준서. 어릴 때부터 기계라면 뭐든 뚝딱 고쳐내던 아이였습니다. 25에 떠났습니다. 비 오는 밤 고속도로에서 서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펑!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더니 멈춰 섰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닛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전화기를 꺼냈지만 산골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논두렁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고무신 한 짝이 지늘게 빠졌는지 한쪽 발만 신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만져봐도 돼요? 경호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물러서 있어.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부품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철사를 꺼내 엔진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여기가 막혔네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세요. 운전기사가 반신반의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냉각수 라인에 막힌 부분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정비사도 30분은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이 꼬마가 철사 하나로 해낸 것입니다. 서정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별이요. 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젖은 바지에 훔쳤습니다. 서정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준서가 어릴 때 짓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점심은 안 먹어도 돼요.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준대요. 점심을 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남도 올 때는 보답 바라지 말라고요. 할머니? 네. 외할머니요.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서정호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냐고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할머니 걱정하실 거예요. 잠깐. 서정호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빗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진흙을 밟았습니다.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정호의 시선이 땅바닥에 멈췄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정호는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자수가 보였습니다. 서정호의 손가락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반지. 서정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준서에게 직접 건넨 갑오였습니다. 대대로 태상가에 전해지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저 아이에게 있는 걸까요? 서정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준서에게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서정호가 끝까지 반대했던 사이였습니다. 결국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준서가 사고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정호는 그녀가 아들을 잊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왜? 설마. 서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미팅 시간이.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출발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논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별이라는 이름. 외할머니와 둘이 산다던 아이. 기계를 다루는 그 솜씨. 준서를 닮은 그 눈빛.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투자사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태상그룹 3만 직원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서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2시간 후 계약서의 사인이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서정호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서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간다. 아까 그 마을로.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그 산골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논두렁을 물들였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서정호가 내렸습니다. 저기입니다. 아까 그 아이 저 집에 산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가리킨 곳은 마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돌담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정갈하게 가꾼 텃밭이 보였습니다. 서정호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콜록콜록. 담장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앓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서정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집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서정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계십니까?
서정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한별의 외할머니였습니다. 복순은 서정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정장, 고급 시계, 뒤에 선 경호원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회장 서정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복순이 갑자기 부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손에는 굵은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여기를. 복순이 소금 봉지를 찢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서정호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소금 세례를 맞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서정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요? 몰라. 모른다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품어온 한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사랑했어. 근데 당신이 반대했잖아.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서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복순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 갈 곳이 없었어. 병원비가 없어서 거리에서 애를 낳았어. 서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했어.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내 딸이 죽었어. 서정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몰랐습니다. 서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어? 복순이 남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내 딸은 죽었어.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자라고 있어.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별이, 그 아이가 준서의 아들입니까? 복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마당 위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수는 그런 서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죄송하면 뭐해? 내 딸이 돌아와? 서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복순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정호는 닫힌 문 앞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소금에 뒤덮인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까만 눈, 한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그 한마디에 서정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정호는 매일 그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정호는 대문 앞에 쌀과 반찬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보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정호가 대문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한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응, 또 왔어.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별은 잠시 서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따라와요. 보여줄 거 있어요. 한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서정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폐교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니? 제 비밀 장소예요. 아무도 몰라요. 한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발걸음에 흔들렸습니다. 가장 안쪽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교실벽 전체가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도, 엔진 설계도였습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도면이 벽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필과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그린 거래요. 뭐라고?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가 여기서 이걸 그렸대요. 서정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준서가 그린 거라고요. 서정호의 아들 준서가 이곳에서 이 설계도를 그렸다고요. 서정호가 천천히 벽에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연필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보통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엔진의 핵심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이 10년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정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죽기 전에 이미 이 기술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한별이 서정호 옆에 섰습니다. 외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내 아빠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었다고요. 서정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준서는 대단한 아이였어. 한별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뭐? 이 연결 부분이요.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서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살짜리가 이 복잡한 설계도를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쳐봤어요. 한별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지만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서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한별이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아빠가 남긴 거래요. 서정호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준서의 글씨였습니다. 언젠가 이걸 완성할 내 아이에게. 아빠가 응원한다. 서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에게 꿈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서야. 서정호가 흐느꼈습니다. 한별이 서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서정호는 한별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폐교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숨죽이며 서 있던 남자. 이태준, 태상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서정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이태준은 서정호가 벽의 설계도를 만지며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저 설계도만 있으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태준은 준서의 차 브레이크 라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비 오는 밤 준서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태준은 준서를 제거하고 10년간 부회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이태준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태상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하고는 할 말 없어. 잠깐만요. 손주 안전에 관한 얘기예요. 복순이 멈칫했습니다. 서 회장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후계자로 삼으려고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친할아버지니까요. 양육권 소송 걸면 어르신은 이길 수 없어요. 이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준서 전무님 사고도 그냥 사고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별아, 일어나. 가야 해. 복순이 한별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지금요?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아. 빨리 가야 해.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트럭이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트럭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뭐야?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쾅! 검은 차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한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충격이 왔습니다. 트럭이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쾅! 트럭이 뒤집어졌습니다. 검은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태준이었습니다. 트럭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한별이 울먹였습니다. 이태준은 대답 없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한별을 끌어냈습니다. 안 돼. 할머니, 할머니. 한별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차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집어진 트럭과 의식 잃은 복순만 남았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추웠습니다. 한별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태준이 한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계도 완성할 수 있지?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복순이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내 손에 달렸어.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계도 완성 안 하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한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성해 줄게요. 이태준이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컴퓨터와 도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야. 이태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아빠의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그냥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잠금 장치, 설계도 안에 특별한 코드를 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암호는 한별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아저씨한테 아빠 꿈을 줄 수 없어. 한별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태준이 돌아왔습니다. 됐어? 네. 이태준이 USB의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태준이 한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글쎄, 이태준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깐요. 약속했잖아요. 한별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있어요? 침묵뿐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한별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한별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빠의 메모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빠,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빠 꿈 지켰어. 나쁜 아저씨한테 안 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빠, 나 무서워. 한별은 웅크린 채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정우는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복순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리고 한별이 사라졌다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복순이 보였습니다. 한별은요? 한별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정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서정호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별이, 누가 데려갔어? 누가요? 검은 차, 우리를 들이받고, 한별이를.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검은 차, 태상그룹 임원 전용 차량,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준. 서정호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태준 부회장 차량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복순이 서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소금을 뿌리던 손이었습니다. 한별이를 찾아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서정호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30분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회장 차량이 영종도 창고 근처에서 포착됐습니다. 서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헬기 준비해. 복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도 갈 거야. 안 됩니다. 몸이 내 손주야. 복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서정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영종도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이 먼저 진입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잠긴 것 같습니다. 부서. 문이 부서졌습니다. 서정우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추운 창고였습니다.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별이. 서정우가 달려갔습니다. 한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별아, 한별아.
서정호가 한별을 안아들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왔어.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 뒤따라왔습니다. 한별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한별이, 할머니,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서 한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저씨가 설계도 가져갔어요. 서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요, 한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안 열릴 거예요. 제가 잠금 장치 걸어뒀거든요. 서정호는 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아이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정호가 한별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낼 차례였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기자 수백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새하얀 스포츠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태상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제가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태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기익.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그리고 이태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설계도 완성 안 하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녹음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내 컴퓨터 들어간 거 다 알아. 형이 회사 돈 빼돌리고 있잖아. 그래서 어쩔 건데? 넌 너무 똑똑한 게 죄야.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가 없어야 내가 성진 주인이 되지. 걱정 마. 사고처럼 보이게 해줄게.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살인자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서정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한별이었습니다. 이태준. 서정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 이태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서정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말했잖아. 경찰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태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정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엔진의 진짜 개발자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한준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했습니다. 서정호가 한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손자, 한별입니다. 한별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빠를 만난 적이 없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별이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아빠가 남긴 거 보면서 알았어요.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기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준서, 서정호, 복순, 한별. 세 사람이 비석 앞에 섰습니다. 한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꿈 지켜냈어. 나쁜 사람한테 안 뺏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빠, 한별이 서정우와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별이 웃었습니다. 많이 행복할게.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등을 비췄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좋은 사연으로 바로 찾아뵐게요.